푸틴이 말했습니다. 사할린은 한국이 가져가라고요. 왜 러시아 대통령이 일본의 땅으로 알려진 사할린을 두고 한국의 이름을 꺼낸 걸까요? 1945년 일본은 사할린에 남아있던 조선인 약 4만 명을 아무 설명도 없이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들은 일본인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조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 그곳에서 80년 동안 기록되지 않은 존재로 남았는데요.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러시아가 이 역사를 최근 공식 문서로 다시 꺼내들었다는 점입니다. 사할린은 일본의 땅이 아니라 조선인들이 먼저 살던 곳이라는 기록이 등장하며 일본은 침묵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일까요? 아니면 80년 만에 시작된 역사 재정의의 신호일까요? 잠깐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저는 그 발언을 처음 들었을 때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말치고는 너무 뜻밖이었고 동시에 너무 오래 묻혀있던 이름을 정확히 짚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할린은 일본의 땅이 아니라는 말, 그리고 그 문제를 이야기하려면 한국과 해야 한다는 발언이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것은 지도도 국경선도 아니었습니다. 80년 전 그 섬에 남겨졌던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사할린이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늘 멀게 느껴졌습니다. 교과서 한 줄, 뉴스 자막 몇 초 혹은 겨울 바다 너머의 낯선 지명 정도로만 기억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분명 한국인의 땅이었고 정확히 말하면 한국인이 살았던 삶의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단순한 국제분쟁이나 외교 이슈로만 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할린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사람들의 시간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1945년 전쟁이 끝나던 해 일본은 패전과 함께 사할린에서 철수했습니다. 그 과정은 너무도 빠르고 무책임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자신들이 데려갔던 조선인 노동자들을 그곳에 그대로 남겨둔 채 떠났습니다. 수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국적도 보호자도 돌아갈 방법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가장 잔인한 단어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학살도 폭격도 아닌 방치였습니다. 그들은 일본인이 아니었고 그렇다고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한국인도 아니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그들의 시간은 멈춰 있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고 신분은 기록되지 않았으며 누구도 그들의 귀환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사할린에 남겨진 조선인들은 그렇게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너무 오랫동안 침묵 속에 묻혀 있었다는 점이 더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세계는 빠르게 변했습니다. 냉전이 시작되고 국경이 다시 그어지고 국가들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사할린에 남겨진 사람들의 문제는 그 어떤 회의장에서도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책임을 말하지 않았고 한국은 아직 힘이 없었으며 소련은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 문제는 애매한 침묵 속에 밀려났고 사람들의 삶은 역사의 각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침묵을 러시아가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그것도 영토 분쟁의 맥락에서가 아니라 역사 기록이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강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러시아는 왜 지금 이 이야기를 꺼냈을까? 그리고 왜 굳이 한국을 언급했을까? 이는 단순히 일본을 압박하기 위한 외교적 카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더 분명한 메시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사할린 문제의 중심에는 일본도 러시아도 아닌 조선인이 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저는 이 발언이 갖는 무게를 곱씹어 보았습니다. 80년 동안 이름조차 불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다시 역사 속 주어로 등장한 순간이었습니다. 사할린은 땅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였고 그 사람들은 분명 한국인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국제무대에서 다시 언급되기 시작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역사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한국이 무엇을 요구했고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더 이상 사할린의 이야기가 남의 나라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버려졌던 이름이 다시 불렸고 침묵 속에 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장면이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아주 늦게 도착한 역사적 호출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사할린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늘 같은 지점에서 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바로 일본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이유로, 패전국이 되었다는 이유로 일본은 너무 쉽게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1945년 사할린에서 철수하던 날, 일본 정부는 그곳에 남아있던 조선인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갈 배도 안내도 책임자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야말로 전쟁의 가장 비열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할린에 남겨진 조선인들은 일본이 데려간 사람들이었습니다. 탄광과 항만, 군수시설에서 일하기 위해 강제로 이동된 이들이었고 그 이동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필요할 때는 제국의 신민이라 불렀고 필요가 사라지자 그 호칭마저 거둬들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순간 그들은 일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버려졌고 조선인이지만 조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순이 얼마나 잔인한지 오랫동안 곱씹어 보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일본은 사할린 조선인 문제를 공식적으로 정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배상도 사과도 귀환 계획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간이 흘러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기억은 흐려지고 기록은 사라지며 책임은 공중으로 흩어질 것이라 믿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오랫동안 이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았고 사할린에 남겨진 사람들은 국가 간 책임 논의의 바깥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일본의 이 태도를 침묵이라기보다 계산된 무시라고 느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책임도 생기지 않는다는 태도, 기록하지 않으면 역사도 사라진다는 사고방식 말입니다. 일본은 사할린을 두고 영토 문제만 이야기했지 그곳에 남겨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처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사할린 조선인들은 일본의 역사에서도 한국의 행정기록에서도 국제문서에서도 어정쩡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록입니다. 러시아가 최근 공개한 문서들에는 사할린의 초기 거주민과 노동구조, 그리고 일본이 조선인들을 어떻게 이동시켰는지가 비교적 상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역사의 아이러니를 느꼈습니다. 가장 책임이 있는 나라가 침묵하는 동안 제3의 국가가 그 책임의 흔적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록이 다시 등장하자 일본의 반응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적극적인 반박도 명확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대신 말을 아꼈습니다. 저는 이 침묵이 단순한 외교적 신중함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만약 이 기록을 부정한다면 일본은 사할린에 조선인을 데려간 사실 자체를 부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전쟁 책임과 강제 동원의 문제는 다시 국제적 쟁점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일본이 가장 피하고 싶어 했던 장면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선택했습니다. 말하지 않는 쪽을, 침묵 속에 머무는 쪽을.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침묵은 너무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역사의 방향이 서서히 바뀌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일본이 말하지 않는 동안 사할린의 이야기는 더 이상 영토 분쟁의 부속물이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로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사할린 문제는 이제 일본이 외면한다고 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록은 이미 존재하고 그 기록 속 사람들은 한국인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흐름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책임을 회피해온 침묵의 구조가 조금씩 균열을 일으키고 있고 그 틈 사이로 묻혀있던 이야기가 다시 세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침묵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다음 장면을 예고하는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러시아의 이 발언을 접한 뒤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되뇌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 왜 수십 년 동안 잠들어 있던 사할린의 기록을 다시 꺼내 들었을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러시아는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국가가 아닙니다. 언제나 계산이 먼저이고 기록은
그 계산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발언을 단순한 외교적 표현으로 넘길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러시아에게 사할린은 단순한 섬이 아닙니다. 이 지역은 에너지 자원과 군사적 요충지, 그리고 북극 항로와 연결된 전략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사할린을 둘러싼 문제는 늘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만 다뤄져 왔고, 일본은 이 지역을 자국의 영향권으로 인식해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단 한 번도 이 인식을 인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점에서 러시아가 이번에 선택한 방식이 매우 계산적이라고 느꼈습니다. 러시아가 꺼낸 것은 새로운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해왔지만 국제사회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기록이었습니다. 사할린에는 일본이 오기 전부터 조선인과 원주민이 거주하고 있었고, 일본은 전쟁 수행을 위해 조선인 노동자들을 대규모로 이동시켰으며 패전 이후 그들을 아무런 보호 없이 방치했다는 사실이 문서로 남아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이 사실을 새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 다시 꺼내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선택이 일본을 직접 겨냥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러시아는 일본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대신 일본이 가장 불편해하는 질문을 꺼내들었습니다. 사할린이 일본의 땅이라는 주장 자체가 성립하려면 그 땅에 있었던 사람들의 역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설명을 시작하는 순간 일본은 피할 수 없는 책임과 마주하게 됩니다. 왜 조선인들이 그곳에 있었는지, 왜 전쟁이 끝난 뒤 그들을 버리고 떠났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러시아는 이 질문을 일본에게 직접 던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제사회에 던졌고 그 질문의 중심에 한국을 놓았습니다. 저는 이 지점이 가장 결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는 사할린 문제의 핵심 당사자가 일본이 아니라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과 그 후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을 이 문제의 주체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이 선택에는 분명 러시아의 외교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일본과의 분쟁에서 새로운 변수를 만들고 역사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은 일본의 입지를 더욱 좁히려는 의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움직임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기록이 다시 공개되는 순간 사할린에 남겨졌던 사람들은 더 이상 과거의 희생자가 아니라 현재의 주체로 다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역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느꼈습니다. 한 국가의 전략적 판단에서 시작된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묻혀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세상 밖으로 끌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목적이 무엇이든 그로 인해 사할린의 조선인들은 다시 이름을 얻고 그 역사는 더 이상 침묵 속에 머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직 러시아의 최종 의도가 어디까지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사할린의 문제는 더 이상 러시아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록은 이미 움직였고 질문은 던져졌습니다. 이제 이 질문은 한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이 오랫동안 미뤄졌던 역사적 응답을 요구받는 시간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사할린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로 들리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의 발언 이후 이 문제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선이 분명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할린은 일본과 러시아 사이의 영토 분쟁이라는 틀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었고 그 중심에 한국이라는 이름이 조용히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변화가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온 흐름이라고 느꼈습니다. 사할린에 남겨진 조선인들은 단순한 이주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일본 제국의 필요에 의해 이동된 사람들이었고 전쟁이 끝난 뒤에는 어느 국가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한 채 방치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오랫동안 도덕적 문제로만 다뤄졌을 뿐 국제적 책임의 영역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기록을 다시 꺼내들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그 기록 속에서 조선인들은 더 이상 주변 인물이 아니라 사할린 역사의 시작점으로 등장했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사할린 문제가 자연스럽게 한국의 문제로 이동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록 속 사람들은 일본인도 러시아인도 아닌 한국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겪은 강제 이동과 방치는 특정 국가의 내부 문제가 아니라
식민지 지배와 전쟁이 남긴 국제적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질문이 이제 한국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그리고 이 역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인가라는 질문 말입니다. 국제사회는 이 문제를 이전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할린의 영유권을 누가 갖느냐보다 그 땅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왔는지가 더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 변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영토는 국가의 문제이지만 사람은 역사와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할린에 남겨진 조선인들은 바로 그 경계에 서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조심스러운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한국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섣부른 개입이 외교적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저는 이 두 시선이 모두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할린의 이야기가 국제문서와 외신을 통해 다시 언급되는 순간 한국은 이미 당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이 문제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땅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상대를 자극하는 표현도 삼갔습니다. 대신 기록을 검토하고 역사적 사실을 정리하며 사람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신뢰를 선택한 접근이었습니다. 사할린 문제를 힘의 논리로 끌고 가기보다는 책임과 기억의 문제로 정리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사할린이 한국의 문제가 되었다는 말은 이제 한국이 선택해야 할 책임의 영역에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영토를 요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버려졌던 사람들을 다시 불러내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저는 이 점이 지금 상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이 문제의 주체로 등장한 이유는 힘이 강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 역사와 가장 깊이 연결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할린에는 조선인의 후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국적과 정체성의 경계에 서 있으며 80년 전의 선택이 남긴 결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사할린 문제를 과거형으로 둘 수 없게 만드는 이유라고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난 역사가 아니라 아직 현재 진행형의 문제입니다. 사할린이 한국의 문제가 된 순간은 선언이나 조약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록이 다시 읽히고 이름이 다시 불리며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사람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그 문턱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 장면은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이 역사에 응답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사할린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뒤 일본의 반응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강한 반박도 없었고 적극적인 해명도 없었습니다. 대신 일본은 말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외교 현장에서 표현이 조심스러워졌고 언론의 질문에도 명확한 답변을 피하는 모습이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이 침묵이 단순한 외교적 신중함이 아니라 깊은 불안의 신호라고 느꼈습니다. 일본이 불안해진 이유는 명확합니다. 사할린 문제는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면 일본은 사할린의 조선인을 어떻게 데려갔는지, 왜 전쟁이 끝난 뒤 그들을 버렸는지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설명은 결국 식민지, 지배와 강제 동원의 역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일본이 이 연결고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일본은 사할린을 러시아와의 영토 분쟁으로만 다뤄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책임의 방향은 러시아로만 향하고 과거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가려집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기록을 꺼내들고 한국이 조용히 당사자로 등장하자 이 구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영토 문제로만 밀어붙일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일본의 계산이 복잡해졌다고 느꼈습니다. 일본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사할린 문제를 사람의 문제로 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영토는 협상할 수 있지만 사람의 역사는 협상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사할린에 남겨진 조선인들의 삶이 조명되기 시작하면 일본은 과거를 부정하기도 책임을 회피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저는 이 흐름이 일본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일본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조심스러운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학계와 언론에서는 사할린 조선인 문제를 다시 다루기 시작했고, 일부에서는 과거 정부의 대응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질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입장은 여전히 신중하지만 그 신중함 속에는 분명한 긴장감이 묻어 있습니다. 저는 이 변화를 우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일본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계속 침묵하며 시간을 끌 것인지 아니면 이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할 것인지 말입니다. 그러나 어느 쪽을 선택하든 과거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미 기록은 공개되었고 국제사회는 이 문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이 일본을 더욱 조용하게 만들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일본이 한국을 직접 자극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강경 발언도 없고 공개적인 반박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이 문제를 감정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일본 역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한국이 강하게 나섰다면 일본도 즉각 대응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은 조용하고 그 조용함이 오히려 일본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힘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느꼈습니다. 소리를 높이는 쪽이 아니라 말을 아끼는 쪽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지금 한국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할지, 어떤 문제를 제기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불확실성이 바로 일본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사할린 문제는 이제 일본에게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외교 리스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변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미뤄졌던 책임의 문제가 다시 국제적 질문으로 돌아왔고 그 질문은 점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느끼는 불안은 바로 이 질문에 아직 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데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은 신중한 표현을 선택하며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더 이상 일본 편만은 아닙니다. 기록은 이미 움직였고 시선은 한국을 향해 있습니다. 저는 이 흐름이 다음 장면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라고 느낍니다. 이제 국제사회는 일본의 침묵보다 한국의 선택을 더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할린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다시 언급되기 시작한 순간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는 지역 분쟁이나 과거사 문제의 한 갈래로만 다뤄졌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기록 공개와 일본의 침묵, 그리고 한국의 조용한 대응이 겹치면서 분위기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국제사회는 이 문제를 더 이상 주변부 이슈로 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외신들의 시선이 달라졌다는 점이 가장 먼저 느껴졌습니다. 이전에는 사할린이라는 지명이 나와도 러시아와 일본의 관계 설명에 그쳤지만 이제는 조선인 강제 이동과 방치의 역사, 그리고 그 후손들의 현재 상황이 함께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변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이야기가 중심에 놓이기 시작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국제기구와 인권단체들도 조심스럽게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할린에 남겨진 조선인들의 법적 지위, 귀환 문제, 보상과 기록의 문제들이 다시 논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한국의 존재감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 문제를 가장 오래 기억하고 가장 깊이 연결된 나라가 어디인지 국제사회도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이 이 과정에서 앞에 나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성명을 남발하지도 않았고 국제 무대에서 주목받기 위한 행동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고 질문이 들어오면 차분하게 사실을 설명하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저는 이 절제가 오히려 국제사회의 신뢰를 키우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감정을 앞세우지 않는 국가, 기록으로 말하는 국가라는 인식이 자리 잡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사할린 문제를 특정 국가를 비난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문제가 왜 아직 끝나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지금 다시 논의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저는 이 접근이 국제사회에 매우 설득력 있게 다가갔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을 요구하기 전에 이해를 구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세계는 점점 한국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피해를 호소하는 나라로 인식되던 한국이 이제는 복잡한 역사 문제를 성숙하게 다루는 주체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이 변화가 단순히 사할린 문제 하나로만 설명되지는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외교적 태도와 신뢰가 이 순간에 함께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가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제 한국의 선택이 이 문제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점에서 책임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조용히 움직여온 한국의 방식이 이제는 하나의 기준으로 읽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말하느냐보다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더 중요해진 시점이었습니다. 사할린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변화는 일어났습니다. 이 문제를 둘러싼 질문의 중심이 이동했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서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한국 외교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시험대라고 생각합니다. 흥분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으며 그러나 결코 외면하지 않는 태도 말입니다. 세계는 지금 한국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주장하는지가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선이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이 그동안 걸어온 길을 증명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느낍니다. 사할린의 이야기는 이제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계가 함께 바라보는 역사적 장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한국은 이 역사 앞에서 어떤 답을 내놓을 것인가, 그리고 그 답은 어떤 방식으로 남게 될 것인가입니다. 저는 그 답이 말보다 행동에 담길 것이라는 점을 지금의 흐름이 이미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따라오면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할린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외교 이슈가 아니라 오랫동안 외면되어 왔던 역사적 질문이 이제서야 다시 제자리를 찾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 서 있는 나라가 지금의 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은 이 과정에서 단 한 번도 크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할린은 우리의 땅이라고 외치지도 않았고 누군가의 책임을 공개적으로 몰아붙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이 침묵이 무관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정을 앞세우지 않겠다는 선택이었고 역사 앞에서 성급해지지 않겠다는 태도였습니다. 사할린에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는 너무 오랫동안 국경 밖에 놓여 있었습니다. 일본은 떠났고 소련은 관리했으며 한국은 아직 손을 뻗을 힘이 없던 시절이 길었습니다. 그 사이 사람들은 늙어갔고 이름은 기록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이 문제를 단순한 외교 사안이 아니라 인간의 시간에 대한 문제로 느끼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이 마주한 선택은 땅을 얻는 문제가 아닙니다. 잊혀졌던 사람들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그리고 그 기억을 어떤 방식으로 남길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저는 한국이 이 질문 앞에서 매우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느낍니다. 서두르지 않고 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그러나 분명히 책임의 자리에 서려는 모습입니다. 국제사회가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하느냐보다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과거를 이용하지 않았고 분노를 자산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록을 정리하고 사람을 중심에 두며 이 문제가 왜 아직 끝나지 않았는지를 설명해 왔습니다. 저는 이 방식이야말로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국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할린 문제는 아직 결론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어떤 합의도 어떤 선언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의 변화는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이 문제가 더 이상 침묵 속에 머물지 않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기록은 다시 읽히고 있고 이름은 다시 불리고 있으며 사람들은 다시 역사 속 주어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한국에게 주어진 하나의 시험이라고 느낍니다. 힘이 생겼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과거의 상처를 어떻게 다루는지, 그리고 국제사회 앞에서 어떤 기준을 선택하는지를 보여주는 시험입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한국은 소리보다 방향을 선택해 왔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행동이 먼저 읽히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한국이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다고 느낍니다. 무엇을 주장했는지가 아니라 어떤 태도로 이 역사에 응답했는지가 오래 남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할린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는 분명해졌습니다. 80년 동안 버려졌던 이름들이 다시 불리기 시작했고 그 이름을 부르는 방식에서 한국은 조용하지만 분명한 선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선택이 언젠가 이 역사의 가장 중요한 문장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때로는 큰 소리로 쓰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 말 없이 남겨진 행동이 가장 오래 기억됩니다. 지금 한국이 사할린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런 장면이라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